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네. 수도가 터져가지고요.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좀 어머, 힘든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그래도 풀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러게 이게 참 이게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한파가 좀 지나고 나서 네, 봄이 오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곰이라서 좀 늦게 겨울이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겨울잠을 깨워드리는 네, 그런 그렇죠. 일이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저희가 5호장 정리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5호장 보게 되면은요, 사실 그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좀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글쎄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좀 예측했던 장에서 미국에서는 분명 장중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뭐 어찌 됐던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이 좀 좋은 소식으로 좀 전달되면서 통과도 됐고, 네, 그랬죠. 그다음에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변동성이 가장 최근의 요인점이 됐던 이 미 국채 금리 인상 부분도 네, 지금은 조금 많이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면서 네, 어떠한 이런 지금 투자의 어떤 환경은 조금 다소 완화된 네. 그런 흐름이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자 오늘 코스피만 보더라도 이제 오전장 대비 이제 뭐 네. 하락세가 좀 완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자체에서는 오후장에서도 크게 반등의 어떤 회복 시그널은 좀 없고 오히려 네. 좀 하락폭을 조금 더 낮춰가는 그런 흐름인데, 어, 자 뭐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선물 시장도 같이 좀 약간 하락 전환하는 그런 추세. 네. 즉 대내외적으로 조정 장세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한 셋째 주까지는 네. 예상될 수 있는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는 일단 뭐 매를 좀 먼저 맞았다는 어떤 관점보다는 네. 추세적으로 조금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4월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효과로 좀 작용돼서 네. 오히려 지금 뭐 힘든 변동성이 큰 장에서 크게 상승은 없지만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조정 장세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은 좀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셋째 주 이후에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진단이 좀 가능할 텐데, 네. 현재 어떤 이 조정은 변동성 때문에 뭐 2,900을 이탈한다, 2,800을 깬다, 네. 저점을 우리가 급락시킬 수 있는 어떤 증시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건 좀 우리가 다행이네요. 보고 3,000선을 우리가 바닥으로 좀 생각해서 네. 추가적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인 건 맞다. 네. 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 오늘 오후장 흐름 살펴보시면 다소 좀 조정폭을 넓히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시간에도 계속해서 누차 언급해 드렸던 감사 보고서 기간 3월 셋째 주까지 바라보시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지금 추세가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볼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작년 한 해 이 코로나 수혜주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 우는 듯했지만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대박 한마디로 그런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 비대면 언택트주가 떠올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 그리고 뭐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이요. 액면 분할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액면 분할이라고 하면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런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선택을 해서 좀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방향성으로 갔는데 이 올해 들어서는 사실 주가가 높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일단은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액면 분할을 결정했던 회사들을 보면 네. 다소 좀 주가가 좀 낮거나 주식수가 이제 액면 분할은 즉 액면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액면가가 5,000원이다. 네. 근데 이제 10대 1로 분할 결정을 합니다. 그럼 액면가가 500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뭐 5대 1로만 한다. 네. 그러면 이제 1,000원
1,000원이죠. 5대 1일 경우에 1,000원인데 네. 자, 이게 뭐냐면은 네. 자, 액면을 분할해서 주식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가 높은 회사들은 왜 이런 결정을 원래는 좀 잘 안 했는데 맞아요. 왜 갑자기 이런 추세가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자, 멀리 가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만 예를 들게요. 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네. 우리가 분할전 주가가 얼마였죠? 한 180만 원? 음. 자, 이런 거예요. 네. 주식이라는 게 국민주가 되고 너도 나도 쉽게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가격이 주는 착시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 요인이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주식을 사는데 네.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면은 10주를 사죠. 그렇죠. 그런데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몇 주를 사죠? 그러면 100주?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저도 예, 월요일이라 한 100주 그런가요? 정도 되나요? 네, 100주. 네. 자, 그렇게 계산이 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뭐냐면 심리적으로도 다르네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요인보다 네. 자, 기업은 사실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내고 이익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도 주는 겁니다. 즉 회사를 키워가는 이 과정 중에서 네. 투자 유치도 받고 네. 그런 관점에서 회사는 오늘 장사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신규 사업이든 차세대 사업을 좀 하려면 결국에는 회사가 벌어오는 내부 유보 자금으로도 쓰지만 네. 자, 이 자금이 조금 부족할 경우 어떡하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투자할 때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이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좀 뭐라고 하죠?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어떤 심리적 착시가 있습니다. 네, 금액이 아무래도 높으면요. 자, 카카오가 네. 10만 원 했을 때랑 지금 한 50만 원 가까이 지금 좀 밀려 내려왔죠. 네, 그랬죠. 자, 50만 원 가까이 카카오가 간다고 했을 때 네. 다소 50만 원이라는 게 체감상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비싸요. 자, 근데 50만 원에서 카카오가 내세적인 어떤 성장을 통해서 1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럴 경우에 좀 다른데, 자, 너무 이 가격 구간에서 너무 상승한 구간에 네. 접어들게 될 경우에 어떤 이 주식의 네. 어떤 발행 주식의 어떤 량이 조금 다소 한정돼 있으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무상증자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액면을 분할해서 주가를 상대적으로 좀 낮추고 네.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래 그런 활성화. 어떤 이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액면 분할을 결정하는 회사들은 네. 다소 주가가 고가에 좀 형성된, 즉 우리가 황제주라고 불리우는 뭐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인데 네. 발행 주식 수가 좀 작은 주식들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까운 최근에 저희가 수상한 공시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한국석유도 뭐 마찬가지죠. 자, 발행 주식 총수는 한 뭐 80만 주고도 채 안 되는데 네. 주가는 뭐 거의 뭐 20만 원이에요. 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의 수를 좀 더 늘려놓고 주가도 분할가만큼 다운이 되는. 네. 그러면 이 발행 주식 총수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는 아마 이 투자적 관점에서 네. 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적 지표에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특히 주가가 높은 기업들의 액면 분할, 아무래도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 기업의 전략이다, 이런 점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보통은 이제 그 대형주들이 이렇게 액면 분할을 진행한 직후에 주가가 빠지는 현상들이 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분할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네, 새로운 주식이 새롭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 가치를 조금 희석시키죠. 자, 네. 주가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점해서 이 주가를 형성한다면 네,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또 쉽게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식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고팔고가 훨씬 훨씬 더 활발해지니까. 활발해지겠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신주가 유통된다는 관점에서는 네, 애초에 주가 가치보다는 약간 다소 어. 희석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할을 결정했다고 해서 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네. 주가가 빠진다. 이건 좀 이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삼성전자가 180만 원에서 물적 분할한 이후에 네, 한 4만 원대에 우리가 분할가가 됐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네, 자, 그래도 지금 9만 전자, 맞습니다.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죠. 자, 주가의 가치는 결국 회사의 성장성과 회사의 가치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형주 관점이든 분할 주식의 관점이든 네. 어찌 되었던 간에 성장에 따른 주가 회복은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된다. 네. 자, 그런 관점이고 단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네. 주가 가치가 좀 일부 주식 수량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희석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거래 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높은 금액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신규 진입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신규적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은 뭐 분할가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 분할가. 왜냐하면은 자, 형성된 가액에서 신주가 좀 늘어난다는 것은 네. 다소 신주가 더 많아짐에 따른 희석 가치가 조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네. 내가 보유한 평단이 높은 구간이었다면 네. 분할에 따른 주가 가치가 다소 희석되는 관점이 있지만 주가가 좀 중반이나 저점에서 내가 보유했던 종목들이 네. 신주가 다시 들어오면 일부 엑시트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주식의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이전의 어떤 매수 전략보다는 네. 분할 이후에 단기적 어떤 조정 구간이 또 끝난 시점이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부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엑시트의 어떤 기회로 삼아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분할가 이후 상황 고려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기부유자분의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오셨다가 좀 다시 매수해 가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열어봤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참 주식하기 참 좋은 날씨네. 주식에 물에 있다고 알려는 드릴게. 네, 그럼 바로 오늘 주목해봐야 할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상한 공시 첫 번째 기업, 바로 어떤 기업이냐면 올리패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올리패스는요, 2019년도 9월 20일에 성장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세포 토가성이 우수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라는 물질을 만드는 고유의 그 플랫폼 기술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RNA 방식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중에 출시된 제품은 없지만 현재 모든 개발 중인 제품들이 임상시험 그리고 임상시험 진입 전 단계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도 영위 중인데 이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 위탁 생산을 하게 돼서 생산 품목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화장품 사업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현재 연간 20억 원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패스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게요. 이게 지금 오늘 공시가 올라왔죠. 오늘 공시가 올라왔는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마약선 진통제 바로 신약 OLP1002가 호주 임상 1비 단계에서 이 위약군 그룹의 통증 평가 수치가 투약군보다 오히려 과도하게 감소하는 그런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는 공시가 뜨게 되면서 오늘 상당히 주가에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올리패스가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알려준 게 회사 측에서는요, 이 결과에 따라서 대상 환자군이 겪는 만성 통증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대표님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런 원인이나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공시부터 한번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회사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올리패스는요, 2019년도에 상장 특례, 그러니까 성장성 특례 상장 법인인데, 네. 자, 이제 바로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술 평가를 통해서 네. 자, 증시에 특례 상장한 법인입니다. 네. 자, 이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비마약성 진통제. 자, 국내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이 개발 회사는요. 네. 올리패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는 비보존이 있습니다. 자, 올리패스는 비보존보다 한 단계 빠르게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날이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당시 올리패스가 비만약성 진통제 신약 호주 임상을 좀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당시에 올리패스가 비상장애에서의 IR 관점에서 제가 검토를 한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네. 이 비만약성 진통제의 효용성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어떤 이 관절염, 우리가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해서 좀 나이가 좀 들면 무릎이 네. 좀 아프죠. 그렇죠. 자 무릎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이 관절 통증 치료제의 비마약성 진통제로 이 올리패스의 이 약물이 네. 조금 임상 병용 효과에서 조금 효과가 좀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올리패스가 한 14,000원대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자 제가 내외경제 TV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임상에 따른 비마약성 진통제의 어떤 효용 가치는 임상에서 입증될수록 이게 단기적, 중기적 모멘텀 관점에서는 네. 주가가 상방향으로 좀 손해할 것이다. 자 그리고 거의 뭐 채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한 3만 원 정도 돌파했다가 네. 자 오늘 뭐 거의 뭐 하한까지 맞았는데 맞습니다. 자 이게 좀 뭐 다소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제가 올리패스 오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시원하게. 그렇죠. 투자 네.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목 OLP 1002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호주 임상 1비상 시험 진행 현황에 대해서 즉 호주에서 임상 1상 시험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중간 결과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임상 시험 제목은 고관절 슬관절염으로 중등증 이상의 통증을 수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OLP 1002의 1000이라고 이게 불리우는 파이프 후보 물질을 피하 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약 동항 및 예비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 1상 시험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험 진행 현황에 대해서 네. 자 임상 1비상의 모든 투약은 완료되었으며 임상 1비상의 주목적인 안전성, 내약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이상 반응은 현재 없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상 1상에 대한 어떤 심각한 약물의 오인은 없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추가적으로 진행된 탐색적 목적의 예비 효능. 자, 예비적으로 이게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있었는데 네. 자, 이 평가에서 이중 맹검으로 30명 이상의 만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 효능에 대한 평가를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투약은 2주간 뭐 한 5회 정도 투약을 했고 환자별 통증 평가는 뭐 6주간 네. 병행해서 평가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쭉 나오죠. 위약권, 뭐 투약 전. 다 나왔네요, 현황이. 자, 뭐 결론적으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예요. 자, 이 올리패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 네. 요 신약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효능은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위약군. 위약군. 위약이 뭐죠, 우리가? 가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가짜약. 자, 우리가 통신회사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네. 우리가 위약금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토해내는 돈을 위약금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바이오에서 적용하는 위약은 가짜 약입니다. 네, 뭐냐면 가짜약. 환자를 우리가 임상 일상의 병양 치료를 할 때 네. 주약을 넣고요, 위약을 넣어요. 근데 환자한테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임상 대상자한테. 근데 가짜 약을 넣었는데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은 오히려 효능이 더 좋게 나왔대. 근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올리패스 입장에서 이거 네. 황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약이 황당하죠. 효능이 좋은 걸로 나왔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가짜 약을 줬어. 근데 가짜 약을 먹고 더. 효능이 좋아졌다? 좀 다시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재밌죠? 그렇죠. 이게 황당하기도 한 뭐냐면요. 결과죠. 자, 시장의 하한가까지 갈 만한 어리석은 요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하한가를 맞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회사의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만 분석을 해봤을 때는 네. 임상 단계에 중대한 오류나 오인 이슈는 없었다. 효능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맞아요. 자, 대조군에서의 어떤 효능이 좀 더 좋았다는 게 마치 이게 안 좋았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착시라는 겁니다. 착시다. 자, 그렇다면 왜 위약을 넣었는데 이쪽에서 대조 후보군의 어떤 이 평가 이 가치가 좀 높게 나왔을까? 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임상 환자가 정상이었을 것, 생각했던 것보다 만성이었는데 네.
이 다른 어떤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호전이 되었다든가 다른 루트의 어떤 호전 사항이 있었을 것. 두 번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의학 저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기 암 환자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양약이나 항암제가 말고 네. 민간요법으로 어떤 풀을 다려서 먹었는데 네. 6개월 먹었더니 갑자기 암이 싹 사라져가지고 시한부 3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암이 완치가 된 사례. 자, 그런 것들을 뭐죠? 자, 이 약에 정말로 효능이 있었거나 아니면 마치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이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여자들 많이 이 복용하시는 뭐 다이어트 약도 있고 뭐 피부 미용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있죠. 먹으면 뭔가 좀 더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맞아. 느끼기에 뭐 체감상.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네. 자, 그런 효과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리페스의 네. 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만 봤을 때는 네. 자, 일단 뭐 임상 시험 단계에서 뭐 호주 임상에서는 이미 무통혈압권 환자가 8명이나 이제 관측이 됐다. 그런데 위약군 환자, 투약군에 대한 이 대조 비율이 높다고 해서 네. 올리페스의 비마약성 진통제가 아주 허구이거나 임상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종목을 해석을 할 때는요. 네. 이 회사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자, 호주에선 임상 1상 B예요. 네. 근데 다른 유럽에서 임상 2상에 들어간 약이란 말입니다. 1상을 통과했을 때는 바로 이런 어떤 이 효용 가치가 분명히 네. 입증이 되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임상 1상 B에서 드롭이 되는 것이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대조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하한가를 뭐 여러 번 맞고 기업이 완전 망하는 것처럼 네. 오도돼서는 아니 된다. 라는 관점에서 네. 자, 올리페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네. 비마약성 진통제는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마약성 있어요? 진통제는 네. 이 양귀비의 꼬투리에서 이 유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편, 네. 아편의 일부분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고통을 좀 더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성분의 진통제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몰핀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뭐 이게 복부를 뭐 찢는 그런 어떤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진통제라고 해서 먹는 이게 타이레놀 하나가 아니라 네. 무통주사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알아요. 그런 맞아요. 주사들이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인데 자, 어. 비마약성 진통제는요. 아편 유사제가 네. 결합되지 않아서 자, 중독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 통증 조절 효과도 뛰어나고 내성이 없습니다. 좋네요. 자, 마약성 진통제는 계속 우리가 네. 이 처방을 받게 되면 몸에서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럼 중독도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네. 걸 원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진통제 폐단을 네.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그런 내성을 주지 않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동일한 그런 효능을 이제 갖기 때문에 차세대 진통제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는 분야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임상 1상 B에서 네. 위약군의 어떤 이 대조군 환자가 조금 더 병행 효과가 좀 높았다. 네. 단순 이 이유 때문에 뭐 하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건 시장이 너무 다소 예민하게 네. 반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물론 관점을 이해합니다. 올리페스는 임상 1상에서 물론 이 시판 허가가 기대됐던 약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완벽한 어떤 이 임상 결과를 좀 원했을 것인데 다소 뭐 좀 이렇게 이 김이 좀 빠지는 그럴 수 그런 있죠. 내용을 가져왔지만 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정도가 네. 하한가를 갈 만한 이유인가? 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소형주 네.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바이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이 갖는 고충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약바이오 계열이 워낙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따라서 너무나 이제 등락을 깊이 오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실 지금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뭐 네. 하한가 네. 지금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시장에서 악재로 보는 부분은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공시를 보면은 자, 위약군을 투약한 환자는 네, 일주일 지났던 26%가 이 고통이 감소됐다. 근데 5주차 경과를 하니까 44%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OLP 1000이죠. 네. 자, 올리페스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5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5주 지나니까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0마이크로를 투여하니까 19%가 감소했어요. 자, 근데 이 결과치가 4주차보다 좀 떨어진 다소 네. 이 이유가 저는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임상 1상의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위약군 단계에서 네. 자, 약이 효능이 없는 가짜약을 넣었는데 오히려 44%가 떨어졌다. 자, 이 첫 번째 위약군에 대한 어떤 임상 병용 효과를 볼 것이 아니라 네. 자, 5마이크로그램 넣었을 때 15%, 10마이크로에서 19%. 자, 감소가 되고 있다는 원인. 여기서 효용 가치는 다시 0점을 조절해서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자, 비마약성 진통제의 이 기술을 네. 인정하고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지금 뭐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네. 하한가의 어떤 잔량적인 부분을 보면 내일도 사실 주가가 급락을 예상되는 어떤 대목인데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회사가 다시 추진하는 이 전략이 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네. 자, 단기 바닥권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 종목 올리패스 오히려 지금 하한가를 맞았지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떤 단기 저점 매수 구간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저희가 알아볼 수상한 공시 종목 바로 OQP입니다. 이 OQP는요 전 사명이 두올 산업이라는 기업이었고 실제로 이 온코퀘스트라고 하는 캐나다 바이오 기업의 자회사가 되면서 사명을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온코퀘스트라는 기업은요 캐나다에서 그 면역 항암제를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면서 자동차 카페트 전문 업체에서 바이오 업체로까지의 탈바꿈을 꾀한 이런 기업의 모습인데요. 이 OQP 같은 경우에는 그 1993년도 설립 이래 자동차 내장 카페트와 소재만을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1차 협력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중대형 트럭에 친환경 소재를 납품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본 닛산 자동차와 그리고 한국 르노 삼성 자동차가 개발 예정인 이 SUV 차종 내장 카페트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완성차 업체와도 이제 계속해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사업 구조 다각화를 계속해서 좀 시도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OQP가 지난 5일에 공시로 인해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5일 공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OQP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고 지난 5일에 공시가 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이 4.5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해 10월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이 OQP의 가상화폐 기업 빗썸 인수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시세 조종으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조사를 벌인 바가 있는데 대표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좀 악재가 겹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네. OQP입니다. 네. 자, 발음 어렵죠. OQP. 네, 맞습니다. 이 회사 한번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부터 볼게요. 2월 20일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요. 전년 대비 6.3% 증가된 60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직전에는 18억 이익이었는데 네. 자, 올해 영업 손실을 47억 초래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은 네. 1,615억, 단기 순손실 1,651억. 자, 이게 너무나 너무한데요? 고무적인 거지. 이게 잠깐 볼게요. 네. 자, 지금 자본 총계가 와. 1,200억인데 네. 지금 뭐 이건 뭐 거의 100%를 잡아먹는. 그러니까요. 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은 50%를 이미 초과한. 자, 아주 안 좋은 재무 구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무형자산 취득 관련 비용이 증가됐다. 자, 두 번째 파생 상품 손실 비용이 증가됐다. 자, 파생 상품이라는 건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수차례 좀 말씀드렸듯이 자, 회사가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가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이 차이만큼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네. 자, OQP가 작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어떤 이 발행가보다 현주가가 좀 높게 형성됐던 이 손실 부분이 상당수 반영됐던 원인도 있었고요. 네. 자, 무형자산 취득 비용 뭐냐? 자,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현대차, 기아차 1차 벤더입니다. 바로 시트 내장지를 좀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두올 산업이 OQP예요. 네. 자, 이 회사가 작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결정합니다. 바로 바이오 회사인데 온코캐스트 파마슈티컬이라는 네. 사명으로 변경을 하면서 네. 캐나다의 온코캐스트라는 회사와 지분 인수 관계, 그다음에 사업 제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대규모의 인수하는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불렀고 네. 전환사채 발행 결정도 했는데 네. 문제는 납입기일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을 지정된 겁니다. 자, 3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네. 자, 내용 볼게요. 네. 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자, 유형은 공시를 변경했다. 자, 내용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이게 뭐냐면 코스닥 상장 규정에 네. 우리가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납입일을 정합니다. 어. 자, 그래서 A라는 회사가 1월 2일자로 납입일을 정했는데 네. 이게 6월 30일을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까지 납입이 안 되면 어.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됩니다. 공시 번복 또는 공시 변경이라는 이 유형으로 이제 처벌받게 되는데요. 네. 자, 부가벌점은 4.5점입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관리 규정은 15점을 초과하면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은 어떤 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일단 4.5점입니다. 그렇네요. 자, 공시를 또 볼게요. 네. 자, 회사는 그렇다면은 자, 납입일을 다시 좀 변경을 했는데 네. 자, 올 3월 31일까지입니다. 즉 3월 30일까지 또 납입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6개월까지 또 연장할 수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모두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불성실 공시의 벌점 2개가 초과됨에 따른 네.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자, 신규 관점에서는 뭐 회사가 이런 어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떤 투자처를 좀 픽스하고 정확한 투자처의 어떤 LOC를 통해서 네. 확정된 투자 확약을 받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뭐 물론 작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어떤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투자가 조금 홀딩되거나 좀 보류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지만 네. 자, 어찌됐던 이 회사의 리스크 관점에서는 네. 벌점이 15점을 초과한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OQP는 이 자금 조달이 현재 체크 포인트가 맞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가 이렇게까지 연기시키는 이런 원인으로는 어떤 걸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회사가 네. 자금 조달을 할 때 자금을 납입하겠다고 하는 투자 유치를 하죠. 네. 그래서 회사가 돈부터 넣는 게 아니죠. 자, 회사가 어떤 이 계획을 발표를 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를 한번 해볼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2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회사가 유상증자 계획 발표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납입을 하면 좋은데 네. 납입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 자, 이 납입 대상자의 어떤 번복이나 납입 대상자에 따른 이슈 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가 있죠.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든가 회사의 상황이 안 좋다든가 어떤 이 투심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요인 때문에 네. 납입이 중단되고 보류되는 사태들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이런 겁니다. 납입 대상자가 자금의 어떤 납입 능력을 좀 갖춘 자들이 하면 좋은데 네. 대다수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어. 회사의 외형 가치는 없어요. 뭐 자본금 1,000만 원짜리 200억을 납입한다는 건 네. 다소 좀 억측이 있죠. 그렇죠. 물론 기관 투자자나 어떤 이 자산 운용사들이 네. 투자를 하는 어떤 투자 결정은 네. 자, 투심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일정대로 하는데 그게 조금 투심이가 좀 연기되거나 하는 일정상의
단순 연기 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할 때 반드시 납입 대상자의 어떤 정확한 내실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네. 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오큐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금 조달이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요. 바로 SKC입니다. SKC, SK그룹 계열사의 대표 기업이죠. 그런데 지난 5일부터 거래 정지가 된 기업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C 기업은요, 1976년도에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모빌리티,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분야 고부가 가치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음극집 전체에 사용이 되는 그 동박 등을 생산하는 이 모빌리티 소재 사업,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또 이제 페트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료죠,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거를 생산하는 화학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그 종속 회사로는요, SK 넥실리스, 그리고 SK PIC 글로벌 등이 있는데, 이렇게 좀 거래 정지가 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이 부분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이 SK그룹주가 영향을 받으면서 SK네트워크스와 그리고 SKC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5일에요,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이 SK네트워크스와 SKC에 대해서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이 기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SKC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최 회장의 구속 기소 보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대표님, 이 내용 그 자세한 공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SKC와 연계 종목으로 SK네트워크스까지 같이 이어서 좀 볼 텐데 네, 잠깐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월 8일, 3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네, 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죠. 그랬죠. SKC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네, 자, 우리가 횡령 배임의 혐의만 있다고 해서 네. 주가 거래 정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 자, 기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네, SKC의 전 회장이고 SK네트워크스의 현 회장인 네, 최신원 회장의 어떤 이 횡령 배임 혐의에 따른 어떤 구속은 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접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건 조회 공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어떤 조회 공시 요구를 한 거고요. 네, 자, SKC는 금요일 날 3월 8일 6시까지 답변해달라. 자,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네, 기소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회사는 답을 했습니다. 네, 자,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했는데요. 네, 당사 전직 임원인 최땡땡, 자, 최신원 회장이죠. 네, 최땡땡에 대하여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자기 자본의 7.7%에 해당되는 자, 횡령액이 뭐 다소 작지 않습니다. 1,335억 원의 혐의 금액이 나왔고, 네, 자, 향후 대책은 본건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지금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공소 금액은 자, 최신 회장의 네, 특가법 배임 혐의에 따른 1,236억, 그다음에 횡령은 99억 원. 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네. 합해서 1,335억인데, 어, 자, 물론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 따라서 네, 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이 금액은 불법 행위 미수금 또는 이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을 좀 해놓을 건데, 네, 자, 이런 겁니다. 횡령은 네,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금액이 99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네, 자, 1,236억 배임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회사의 어떤 투자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잘못된 어떤 이해관계적인 어떤 이 제3자한테 좀 유리한 네, 그런 어떤 회사의 자금으로 유용한 행위를 배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되면 네, 횡령 배임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떤 이 최종 금액도 확정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자, 두 번째 보죠. SK네트워크스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SK네트워크스는요, 네, 최신원 회장의 이 혐의 발생 금액이 좀 다소 적습니다. 어, 자, 자기 자본의 0.1%에 해당되는 27억이에요. 적네요. 자, 회사는 공소 제기 중에서 네, SK네트워크스에 해당되는 금액은
27억 원이다. 해당 금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법원 판결에 인해서 이제 확정될 예정이다. 자, 그런데 오늘 SK네트워크스는 주권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네. 잠깐 볼게요. 네. 자, 오늘 뭐 약간 약보합에서 조금 한 2%대, 2.8%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횡령 배임은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의 어떤 큰 어떤 악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다소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조금 침체된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SKC는 주권 거래 정지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엄청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SK그룹주라고 하면은 사실 든든하게 믿고 투자하시는 그런 그룹 계열인데 네. 사실 이런 경우라면은 상장 폐지 관점에서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규정상의 코스피 종목은 네. 자기 자본의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00분의 3을 초과하고 10억을 네. 초과하는 횡령 배임은 네. 일단은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포함시킬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을 하고요. 즉각 주권 거래 정지는 됩니다. 그런데 조금 코스피는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이런 혐의에 따라서 회사가 거래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애매모호한 공식 규정을 좀 들고 있는데 자, 지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 피해 금액이 0.1%로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판단할 때는 네. 그래, SK네트워크스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거야 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다소 작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7.7% 정도에 해당되는 1,335억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 확인 여부,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까지 거래소가 좀 정밀하게 판단을 할 텐데 네. 뭐 증권가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자세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 그 증권가에서는요, SKC 펀더멘털과는 사실상은 무관하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재무제표에도 이상은 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슈가요, 사실 2015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SKC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운영 그리고 재무 구조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었던 그 텔레시스 역시 이미 정상 가동 중이고 뭐 고문 채용이라든지 어떤 뭐 빌라 사용 등에 대한 비용 처리도 이미 좀 깔끔하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재무제표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경우가 지금 있게 됐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추가로. 일단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네. 어떤 존속성 관점에서 네. SKC는 작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수립했어요. 자, 뭐 이렇게 했던 뭐 SK 바이오랜드를 매각해서 네. 확충된 자본으로 이 2차 전지의 소재 부품의 어떤 좀 이 강화 네. 움직임을 좀 갖고 있고 SKC 솔믹스를 자회사로 다시 편입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네.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해 갔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횡령이 네.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좀 나타내진 거죠. 그렇죠. 자,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그런 흐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유용됐다고 하는 금액들 대다수가 네.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 회계로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미 작년에 뭐 과거에 횡령 사실을 인지 못했던 당시에 이미 비용화돼서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네. 만약에 SKC의 어떤 최신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내지는 본인의 어떤 사재를 회사에 어떤 뭐 상환을 한다든지 불법행위 미수금을 좀 더 대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수습은 좀 남아는 있지만 네. 기업 가치는 크게 훼손된 게 없다라는 게 증권가의 어떤 이 전체적인 중론이기 때문에 네. 자, SKC가 지금 현상에서는 어떤 거래 정지 수순도 있겠지만 네. 저는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는 봅니다. 네. 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특정 회장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네. 모든 투자자가 좀 피해를 본다는 건 뭐 다소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기대를 한다는 거죠. 최신호 회장이 사재를 출원해서 피해 회복도 할 것이고 네. 주주 가치를 좀 더 환원시키기 위한 뭐 배당 요건을 늘린다든지 네. 뭐 기업의 내부 통제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네. 어찌됐든 뭐
뭐 골마 터진 거를 네. 조금 잘 도려내서 좋네요. 조금 잘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SKC는 뭐 지금 당장에는 좀 다소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악재를 선반영했다는 관점에서 네. 조금 더 나아지는 투자적 환경 요인을 좀 갖게 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이 됩니다. 네, 이 SKC 기업 가치에는 전혀 훼손되는 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골마 있었던 게 터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도려내서 앞으로 더 나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라는 말씀,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이 악재가 호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SK 네트워크스보다는 SKC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했던 스타일이었는데, 그러셨군요. 자, 뭐 네, 어찌됐든 뭐 지금은 거래 정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간에 실질 여부에 대해서 대상 제외가 되고, 네, 물론 뭐 단기에 어떤 이 경영 주체에 따른 악재는 많지만 네, 이 부분은 급락 조정이 준 어떤 매수 관점에서 SKC의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어떤 제 나름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한쪽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역발상하는 투자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상한 공시 속 시원하게 공시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렸는데요. 마지막 SKC 역시도 앞으로 역반점에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시고 어떤 급락했을 때의 매수 관점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정말 도박이 아니라 투기작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기업 가치성을 보고 나아가는 것만큼 저희 수상한 공시와 그리고 나우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계속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참여까지 잊지 마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공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어서 잠시 후에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